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이렇게 제 연구소에 이렇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강남의 사무실에다가 내걸었던 간판입니다. 디자인을 아주 최고 가는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국제협상전략연구소 로고를 디자인 그 당시에 해주셨습니다. 제 명함에 활용되고 있는 그 로고입니다. 글자체도 그대로고요. 아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으로서 요즘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제가 가졌던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을 4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쓰려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2,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이렇게 국제협상 전략 영어라는 책을 제가 저술했습니다. 이거는 영어와 국어로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이제 6.25 전쟁 때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낱낱이 뒤져보니까 아주 새빨간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있는 원고 일부 핵심적인 것을 제가 발굴해서 이 책에다 넣고 또한 번역을 하고 해설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 관련 이런 또 IMF 협상 이런 것을 제가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영문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쓴 것이 이것은 국제협상이라면 이건 이제 B2B 비즈니스 주로 기업과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 이런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이라는 책을 또 저술했죠. 이 책을 바탕으로 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국제협상은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기관에서 협상 컬럼을 집필을 많이 요청을 받아서 협상 컬럼을 많이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썼던 협상 컬럼이 연애와 협상이라는 컬럼을 한 편 썼어요. 원고지 꽤 길죠. 그러니까 A4 용지를 한 2장 반 정도 쓴 것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이게 연애 협상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애 얘기가 아니라 연애의 원리와 협상의 원리는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주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쓴 책이 연애 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은 국제 행사 영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국제회의, 국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영어를 진행하고 또 뒤에 보면 제가 컨벤션 2급 과정에 영문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들었던 학생들도 다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했더니 국어 영어 기획하는 데 있는데 학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굉장히 좋아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 영어인데 이 책은 저와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엄청 잘하는 온찬주 씨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어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이 온찬주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주로 외국 생활을 많이 했고 대학교도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나중에 영문과를 졸업한 아주 영어를 손꼽히게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국제행사 영어책을 제가 4권을 저술했고 제 프로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매출액이 1,000억에서 1조 미만의 기업을 국가에서 독일 히든 챔피언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의 중견기업을 좀 키우자. 그래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월드 클래스 300, 약 300개의 우수한 회사를 뽑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10여 년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심사위원을 수출 분야에 심사위원을 8년을 했고 또 한
한 4년 정도는 심사위원장까지 겸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뭐 수출, 무역 분야, 수출, 그다음에 기술, 뭐 자본, 뭐 인사관리, 뭐 조직관리 이런 5개 분야의 심사위원분들이 같이 심사를 하고 제 심사할 때 이 활동을 또 간사님이 도와주는데 이런 거 평가도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5분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종합 정리해서 제가 보고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일도 심사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날은 국가 공무원처럼 이 심사활동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대책위원회인데 기회가 닿아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은 약 벌써 한 440개 정도 되는데 그 쓰게 된 이유가 지식산업센터를 많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나 신문에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포장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일반인한테 지식산업센터를 판다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근데 그 사기에 어떤 과정이 일어났나 이런 걸 낱낱이 밝히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에게 팔 수가 없는데 일반인한테 지금 이렇게 팝니다. 대출의 기본이 80%고 신용이 좋으면 90%고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만 가지면 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금만 가지면 아무 걱정 없이 이걸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팔아먹었어요. 이거 완전히 다 사기입니다. 심지어 다 이 대기업의 건설사들까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속히 이 지식산 사기 분양은 전세 사기보다도 더 악랄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입니다. 빨리 잡아들여야 되고 구속하고 단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뉴스에 크게 났죠. 나주시에 토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사기 분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구속이 됐어요. 기숙사도 산지법에 적용을 받는데 기숙사는 일반인은 살 수 있지만 또 함정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주시 토담 지식산업센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장님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8월 15일 날 2024년 8월 15일 날 회의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요즘에 우리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임원진만 저까지 11명이고 임원진 아니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머리도 좋고 학식도 높고 똑똑하신 분들이 함께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 유명한 로펌 100군데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4가지, 5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법적으로 밝혀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경찰, 또 여러분 피해자들 아마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사기친 시행사, 분양 대행사, 신탁사, 시공사 이런 데서 보고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나오고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이미 정치권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께서 이걸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왜? 확실한 증거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에게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분양을 해야 되느냐?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업자에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업, 경영 컨설팅, 공장, 벤처, 시각 디자인 등등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그 사업자에게 분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한테 어떻게 팔았느냐? 무조건 계약부터 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이들이 그저 세무회계비 이거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많이 나오니까 돈 받아라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돈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세무회계사에다 자기들하고 공범이죠. 세무회계사도 공범인 게 확실합니다. 짜가지고 거기다 돈을 주고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서 그 사람은 정보통신업을 해라, 경영 컨설팅을 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쿼터를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영화 협상 전문가도 뭐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업, 뭐 미용 전문가도 정보통신업 경영 컨설팅, 가정주부도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업,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보통신업, 20대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준비했던 젊은 사람도 정보통신업, 이제 직장생활 3년째 하는 직장인도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있어야 대출이 되니까 그게 위장 사업자인지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임대업이 되나보다 그렇게 다 속은 거예요. 완전히 사기 분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왜 업종을 만들었냐,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이 이 분양받는 것도 불법인데 이 사람들 논리가 뭐였냐면,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등기 이전을 하고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일선세무서, 국세청이라고 그러죠. 국세청에 뭐 일선세무서가 다 있으니까 일선세무서에 가서 나 이거 정보통신업 하지 않고 경영 컨설팅 하지 않고 시각 디자인 하지 않고 바로 임대업을 하니까 임대업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일선세무서 직원이 그거를 사실은 조사를 헤매도 불구하고 그냥 뭐예요? 임대업 추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했는데 그게 불법입니다. 최초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 임대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그게 지식산업센터 관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법이라고 하죠. 산지법 28조 7항에 그 앞 몇 글자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다 확인했어요. 세무사 뭐 다 물어보세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분양받아가지고 불법 임대업을 하면 뭐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적법이라고 시행사 분양대사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분양대행사는 적법하게 사업의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고 불법 임대 사업자를 모집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기자들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판사들도 모르고 변호사들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임대업은 되나보다 이렇게 해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변론을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최초로,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기업체에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죠. 경제학과를 하는데 제가 법리 판단을 해서 딱 올렸더니 그 자료를 일선에 지금 변호사들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면 28조 7항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 수분양자가 그 본연의 정보통신업을 하지 않고 바로 임대업 추가를 해서 임대업을 하고 해서 걸리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임대를 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불법 임대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월세를 내지 않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거 불법 임대업인데 내가 고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박에 못 이겨져가지고 월세도 못 받고 나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도 불법이에요. 전매는 누가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사업자가 실적인 사업자한테 파는 게 전매입니다. 근데 일반 사업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판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낼 텐데 공인중개사들이 지식산업센터 불법 거래는 거 다 불법 영업입니다.
이거 국토개발부, 국토부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공문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선의 국세청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죠.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게 정상인지 알았어요. 또 그렇게 넘어가. 당신이 그 세무회계비를 보내줬으니까 위임한 거다. 위임한 게 아닙니다. 돈만 보내준 거예요. 국세청 홈페이지대로 딱 보십시오.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와서 직접 사인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사인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소명을 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냥 막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내줬어요. 근데 보면 위임자에게 위임란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요새 알았어요. 위임란에 본인의 이름과 사인과 정보를 기재한 다음에 본인 사인을 하고 세무회계사 직원이 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카피를 가져가서 안 되고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직접 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고 서명 대신에 도장을 찍을 때에는 인감 도장을 줘야 되고 인감 증명서를 줘서 그 세무 담당자, 일선 세무 담당자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인감 증명서를 내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어떤 세무서에 가서 나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자인데 내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핑퐁 게임을 하더래. 서로 미루더니 나중에 큰 소리를 쳤대요. 왜 안 내주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보 공개 신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세무 담당 꽤 고위직 공무원이 그분 앞에서 따로 방에 불러서 사과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 사업자 등록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 본인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 등록증은 업종도 여러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썼지만 그 과정에 효력이 없는 불법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불법 발급한 효력이 없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국세청장 앞으로 장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보시고 여러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 그 세무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또는 찾아가서 내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와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발급했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간 적 없잖아요. 저도 간 적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세무회계사 직원, 이거를 사주한 시행사, 분양대행사가 책임지고 또한 일선 세무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세무서장, 국세청장까지 다 그 감사원의 감사 청구 대상이며 경우에 따른 형사 고소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은 법이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국세청장이라고 우리보다 법 앞에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깐깐하게 내주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어째서 그렇게 전국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이 수만 건의 사업자 등록증을 불법 발급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세무회계사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또 아주 나쁜 상상을 하면 금전관계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 금전이 또 상납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책 소개를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1957년생으로 만으로 67세입니다. 근데 요즘에 속 썩느라고 제가 피부 관리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엉망인데 제가 2019년도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피부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643시간인가 이렇게 11과목 13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론 시험을 쳐가지고 실기시험까지
합격해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2019년도 11월 7일 날 합격했고 8일 날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 있어요. 639시간이네요. 643년. 639시간 공부해가지고 1년을 공부했죠, 거의.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그렇게 걸렸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미용 면허증까지 받았어요. 제가 피부 미용, 우리나라의 K-뷰티 산업을 제가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국제화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런 거 했고, 제가 또 미용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금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미용인으로서 참 이렇게 보고, 제가 요즘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얼굴에 검버섯도 빼준 적이 있습니다. 무료로 빼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저는 그 운동을 좋아해서 대한탁구협회 공인 1급 심판인데, 옛날에 패널, 이거는 연습용 라켓입니다. 연습용, 제가 탁구 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급 라켓을 제가 이렇게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널더, 사이프러스, 그 시노키죠. 일본에서 기소산에서 나는, 북쪽 지형에서 나는 200년대, 요새 이런 나무가 없어요. 왜? 다 베가지고, 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던 게 2개, 다 이거 A급 상품 라켓입니다. 좀 가격이 상당히 나옵니다. 요즘엔 이거 아마 특주하면 50만원, 이거 라켓 하나가 5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가 쳐보기에는 똑같은 상품인데도 이 라켓이 가장 지금 탄력이 좋은데, 이 라켓은 제가 특주를 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받은 특주 라켓인데, 아직 이걸 쳐보지 않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도 못 치고 있는데 이렇게 탁구 라켓 5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공을 제가 유튜브에 있지만 333개를 연투를 했죠. 62세 나이에 333개를 연투했고, 이렇게 글러브도 한 9개를 갖고 있는데, 이건 포수 글러브인데 일선 거의 뭐 선수용급 되는 글러브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를 좋아해서 운동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 글러브도 상당히 괜찮은 글러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루할까 잠깐 저거 했는데,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아버님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노래를 지금까지 1059곡을 불렀고 또 작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능을 하늘이 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제협상과 영어를 강의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영문국제계약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영문국제계약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과대학 나와도 절대로 그거 모르죠. 제가 국제 변호사님들도 많이 만나서 제가 한국 국제 변호사와 외국 국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냐 그러면 외국 변호사한테 제 설명을 한 다음에 one of my subject that I teach to the student at the company, at the government officials is the English International Agreement.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냐 그래서 I study by myself. 그랬어요. 나 혼자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 미국 국제 변호사가 I'm surprised to hear that. You teach English International Agreement. It is very difficult. 그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제 변호사님도 내가 국제 변호사로서 국제법을 다 공부했지만 그걸 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영문을 전달하는 기술이 동원되거든요. 제가 국제 변호사만큼 영문 국제기사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상법에 대한 거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체와 관공서와 같은 데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죠. 그걸 강의하는 교수는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이런 산지법 관련 컬럼도 쓰고, 제가 심지어 재판 준비 서면도 직접 작성하고, 뭐 어떤 변호사님이 쓴 것도 제가 좀 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엄청난 게 하나 발견됐죠.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존 사업자는 자기가 정보통신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나중에 가서
분양받을 때 자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증명이 되는데, 일반 사업자는 그거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궁금했는데 요즘에 밝혀졌어요. 왜? 우리 지식산업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제보가 확인을 하고 법률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일반인도,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필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전국에 로펌 100군데 있어도 이거 공개한 데 없어요. 거의. 우리 우리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가 공개를 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임원과 많은 회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께서 그 산지법조차 너무 많아요, 양이. 그것도 다 읽지 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걸리냐면,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공장 설립자는, 공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뭐다? 공장이고,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또 세분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공장입니다. 업무형 지식산업, 이것도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뭐 라이브 오피스, 그것도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그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분양받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요거를 시행사, 분양대행사에서 싹 생략을 한 겁니다.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나주시는 거기에 도담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훌륭한 변호사님께서, 듣기로는 전라남도 지역에 최고 가는 그 부동산 관련 변호사님이 바로 확인을 하셨는데, 그 피해자들 100여 명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마 이 기숙사를 분양받는데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기숙사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도 분양을 받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가 아니라도. 근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당신도 가서 오피스텔처럼 아파트나 살아도 좋고, 또 직장인 학생들한테 월세도 받을 수 있다. 그게 봐서 사기였어요. 준공이 되어서 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니까 거의 70통, 80통이 불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모르게, 그 수분양자들 모르게 가짜를 쓰는 거예요. 막도장을 파거나, 계약할 때 인감도장 가지고 온 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2023년 5월 전에는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2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어느 시에, 굉장히 큰 도시에 지식산업센터 관련 공무원은 너무도 이 법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하니까 그거는 신탁사에서 제출하는 거다. 그 법도 모릅니까?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 장애가 허가권자에게 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2023년 5월 24일 2일부터는 승인 대상의 공장, 승인된 공장은 이거 안 내도 되고, 간이 공장은 이걸 내라는 소리예요. 거기 보세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라고 써 있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반드시 뭡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한 페이지라도 내서 승인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안 받은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뭐야? 공무원 직무 유기입니다. 시행사가 안내하지도 않았어요. 불법입니다. 왜?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임대업으로 사기 분양을 했으니까. 사기 분양 수법 중에 핵심 이게 걸렸어요. 여러분 전부 정보 공개 청구하시고, 이거의 책임은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 담당자 책임져야 되고, 또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가령 경기도에 뭐 어떤 시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시의 공무원, 지식센터 담당자가 이런 것도 모르고 지식센터 신청을 다 승인해가지고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과 군수가 져야 되는 겁니다. 다 고소 대상이에요. 형사 고소 대상이에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예? 다 확인했어요. 예? 이 법조항도 다 있습니다. 어디에? 산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규칙 12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12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광역단체장까지 책임을 물어서 공문을 보내고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밝혀졌는데, 여러분 건축물 분양법이라는 거 아시죠? 건축물 분양 관리에 관한 법, 그냥 건축물 분양법에 보시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은 분양 대행사 정보를 분양 계획서에 표기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데 거기 예정이 있어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분양받은 것은 뭡니까? 산단이 아니에요. 국가산단이 아니에요. 국가산단은 그게 받지만 우리가 받은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복합 다중시설이에요. 거기에 뭐 영화관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또 책방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회의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근린 시설 30%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양받은 계약서에도 반드시 분양 대행사 최소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대표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주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했어요. 향동에 있는 모 지식산업센터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오피스텔 같은 데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니까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이런 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형사 고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변호사들, 판사들, 경찰, 검찰들도 확인하지 못한 5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에게 팔 수가 없는데 위장사업자 등록증을 악용해서 분양을 했다. 그 과정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그 과정에 세무회계비는 보내줬지만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 사업자 등록증 불법 발급받은 것이다. 그 불법 받은 책임은 일선 세무 공무원과 세무서장이 지는 것이다. 국세청장까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 논리가 불법으로 분양해놓고 이거를 준공되고 나서 임대업 추가를 해가지고 분양업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다? 불법 임대사업입니다. 벌금 1,500만 원 이하고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 임대업을 하다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과정에서도 엉터리를 했고 나중에 임대업 추가 이 과정에서 엉터리를 한 큰 실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사업계획서 얘기한 적 없어요. 사업계획서 여러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전공 여러분께 나왔다면 그건 뭡니까? 시행사에서 가짜로 만든 사문서 위조로 사기 분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분양 대행사, 담당 공무원,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그 분양계약서도 역시 분양 대행사 정보 표시가 있어야 되는 복합 다중 목적의 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제가 캠코더를 8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지금 찍고 있는 거는 6번째 캠코더고 제가 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즈모 포켓이라고 이렇게 셀프 캠코더 찍는 거 이거를 또 거의 새 걸 샀습니다. 이렇게 이걸 샀고 그저께 제가 캠코더가 소니께 3개, JVC가 2대,
잡티가 하나 그렇게 있고 이게 요즘 포켓이 있는데 제가 그 삼성 캠코더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엊그저께 물론 중고입니다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배터리도 새 거로 갈았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만 하나 보완해 지금도 찍을 수 있는데 보완해가지고 제가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데 캠코더를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사고 싶은 걸 사가지고 행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 사태를 빨리 매듭짓고 더 큰 보람찬 사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산 사기 분양 피해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오늘 강의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상당한 어떤 분은 하루에 저한테 똑같은 분이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와요. 답답하고 이거 발견했어. 그래도 제가 귀찮지만 다 지금 응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 연락이 오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 밝히지 않죠. 비밀스럽게 지금 저 빼놓고는 다른 사람 신원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4년 9월 18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저는 또 이 지식산한테 관련 일로 글 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변호사를 대해서 준비선 초안을 좀 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